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나를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이 돈이 왜 여기 있는 거니?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무릎이 또 말썽이네. 정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쌀부터 씻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아침과 손주 우유까지 쉴 틈이 없었죠. 이거라도 붙여야 살지. 정수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두꺼운 파스를 붙입니다. 코를 찌르는 강한 파스 향이 거실에 금세 퍼지죠. 그때 며느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안색이 오늘도 퀭하니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가, 잠을 못 잤니? 얼굴이 그게 뭐냐? 며느리는 대답 대신 정순의 무릎을 가만히 봅니다. 정순의 다리에 붙은 파스를 뚫어지게 쳐다보죠. 그러다 죄 지은 사람처럼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국솥이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졸음을 못 이겨 국을 통째로 엎지른 거죠. 정순의 양말이 뜨거운 국물에 축축하게 젖어버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에 입술만 깨뭅니다. 됐다. 차라리 가서 잠을 더 자고 와라. 젊은 애가 왜 저리 게으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죠. 솔직히 말하면 잘못 데려온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구석에서 정순의 눈치만 살핍니다. 하루 종일 눈치만 보는 게 더 답답했죠. 내 팔자는 부엌대기구나. 정수는 어질러진 바닥을 닦으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부엌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가 원망스럽죠. 낮에도 꾸벅꾸벅 졸기만 하니 집안 꼴이 엉망입니다. 도대체 밤새 뭘 하길래 해만 뜨면 조는 건지 모르겠네. 며느리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아가, 우리 오늘 시장 같이 가자. 계속 졸면 병이라도 난 거다. 정수는 텅 빈 마당을 보며 다시 한번 한숨을 쉽니다. 이 답답한 가슴을 어디에 풀지 고민이 깊어지죠. 그땐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숨이 커다란 후회가 되어 돌아올 줄은요. 아가, 생선은 내가 볼 테니 너는 저기 약국 가서 파스 좀 사오너라. 정수는 며느리에게 지갑을 건네고 멀어지는 뒷모습을 봅니다. 북적이는 시장통 사이로 며느리가 서둘러 약국으로 들어가죠. 정수는 생선 바구니를 든 채 슬쩍 약국 유리창 안을 살핍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사는 건 파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게 다 뭐냐? 무슨 약을 저렇게 보따리로 산대? 설마 혼자 어디 아픈 걸 숨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약사와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내 커다란 검은 봉투 2개를 들고 나오죠. 봉투 입구를 보이지 않게 꽁꽁 싸매는 손길이 아주 분주합니다. 정수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너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샀니? 어디가 많이 아픈 게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검은 봉투를 등 뒤로 숨깁니다. 그저 비상약 몇 개를 샀을 뿐이라며 말끝을 흐리고 말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며느리는 봉투를 품에서 놓지 않습니다. 괜히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쩐지 매일 졸고 힘이 없더니 큰 병이라도 숨기고 있는 건지, 혹여 아들도 모르는 병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부엌에 있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봅니다. 퀭한 눈가와 마른 어깨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들 앞길 막는 건 아닌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조용히 나옵니다. 아직 안 자고 저기서 뭐 하는 걸까? 며느리 방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는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죠. 바닥에 약 상자들을 늘어놓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 손톱 끝으로 약 상자에 붙은 가격표를 하나하나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비싼 약값 들킬까봐 저러는 건가? 아니, 왜 저렇게까지? 정수는 서운함과 알 수 없는 마음에 가슴을 툭툭 치며 돌아섭니다. 그때 며느리의 방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매보, 매보. 밤에 많이 들어봤던 낯선 외국어. 저게 무슨 뜻일까? 가위 눌린 듯 웅얼거리는 외국어가 정순의 발길을 잡습니다. 며느리는 검은 봉지를 품에 안은 채 흐느끼며 잠이 들었죠. 정수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휴대폰을 켜 단어를 찾아봅니다. 화면에 뜬 단어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 애가 저렇게 울면서 부른 사람이 내가 아니었다는 게. 엄마, 아빠였어? 밤마다 저 소리를 하면서 울었던 게야? 답답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살았나 싶네.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애가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죠. 정수는 거실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다음 날 아침, 아가, 다음 주에 우리 네 친정집에 한번 가보자. 정순의 말에 며느리는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반가워할 줄 알았던 며느리의 얼굴은 오히려 흑빛이 되죠. 며느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바닥만 봅니다. 엄마, 나 괜찮아. 우리 집 가지 마. 하지만 짐을 챙기는 정순의 손길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아줍니다. 결혼도 했으니깐 한번 가봐야지. 가보자, 아가.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정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향하는 이 길 끝에 얼마나 낯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엄마, 나 혼자 갔다 올게. 숙소에서 그냥 쉬어.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정순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겠다며 몇 번이나 우깁니다. 그 완강한 태도에 오히려 의구심만 깊어집니다. 너 안색이 그게 뭐냐? 일단 좀 쉬고 내일 같이 가자. 정수는 며느리를 이끌고 예약한 숙소로 향합니다. 좁은 방 안에서 며느리는 창밖만 멍하니 내다보죠. 밤이 깊어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가득 차오릅니다.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저렇게 일어나는 걸까? 며느리가 숨을 죽인 채 묵직한 검은 봉지를 품에 안고 일어납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가죠. 정수는 자는 척 누워있다가 가방을 단단히 챙겨 일어납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밤중에 누굴 만나러 가는 거지? 정수는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뒤를 쫓습니다. 낯선 이국 땅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축축하고 차갑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골목길을 며느리는 익숙하게 달렸죠. 정수는 혹시나 놓칠까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따릅니다. 길도 험한데 어딜 저렇게 정신없이 가는 거야. 질척이는 흙길을 지날 때마다 신발이 자꾸만 지늘게 빠집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낯선 벌레 소리에 소름이 돋아나죠. 며느리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수는 가슴을 졸이면서도 며느리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습니다. 설마 마 몰래 누구를 만나려고 저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였으면 싶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순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며느리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컴컴한 강가에 도착합니다.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정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며느리의 행동을 살핍니다. 맞네. 저기서 누굴 기다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역시나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며느리에게 다가옵니다. 며느리는 반가운 듯 그 사람을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가급하게 주고받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들의 뒤를 다시 쫓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강가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무너진 터가 나타납니다. 형체도 없이 일그러진 집들이 기괴하게 서 있죠. 며느리는 그 험한 길을 망설임 없이 헤쳐나갑니다. 정수는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에 숨이 턱 막혀오죠. 사방이 온통 폐허인데 대체 뭐가 있다고 계속 가는 거야. 정수는 손에 든 가방을 더욱 세게 움켜잡습니다. 며느리가 멈춰선 곳은 아주 작고 초라한 판잣집 앞입니다. 희미한 등불 하나 없는 그곳으로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정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정순의 목소리가 판잣집 안을 날카롭게 가로지릅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며느리는 바닥에 약 상자들을 펼쳐놓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 옆에 어둠 속에서 며느리가 만났던 사람도 있었죠. 자세히 보니 며느리와 꼭 닮은 소년이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며느리는 덜덜 떠는 동생을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흩어진 검은 봉지 속 내용물을 봅니다. 해열제와 소독약, 그리고 자신이 쓰던 것과 똑같은 파스들. 가격표가 깨끗하게 긁힌 약 상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 정말 큰 병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니? 며느리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얼마 전 거대한 홍수로 가게도 집도 잃어버린 부모님. 모든 걸 잃어버린 가족을 위해 며느리는 밤마다 부업을 했습니다. 비싼 약 보낸다고 속상해 하실까봐 약값의 가격표도 다 떼어냈죠. 엄마 아빠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근데 나만 한국에서 잘 먹는 게 미안해서. 며느리는 바닥을 적시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합니다. 정수는 그 퀭한 안색이 지병이 아닌 그리움이었음을 깨닫죠. 혹시 낮에 자꾸 실수했던 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일을 해서였니?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깊숙이 숙입니다. 검은 봉지 송약들의 가격표를 지우며 잠도 자지 않고 부업을 했던 밤들. 베트남의 가족들을 굶길 수 없어 염치불구하고 돈을 보냈죠. 좁고 무너져가는 방 안에는 사돈 내외가 앓는 소리뿐입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정말 몰랐어. 정수는 마른 세수를 하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며느리를 일으켜 흙을 털어내줍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나도 혹시나 해서 이거 챙겨왔다. 며느리의 거친 손에 통장을 쥐어주고 펼칩니다. 혹시 돈 문제 있을까봐. 가져와 봤어. 정수는 베트남으로 향하기 직전. 평생을 아껴 모은 목돈이 든 통장을 가방 안쪽에 챙겨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마음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사돈댁을 돕자며 꺼낸 통장. 그런데 송금 내역을 확인하던 정순의 표정이 돌연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왜 여기 적혀 있는 거냐? 이건 내가 넣은 돈이 아닌데? 그곳에는 정순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엄마 무릎 수술비 매달 5만 원.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달부터였습니다. 정순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매달 며느리가 잠을 줄여가며 했던 부업. 그 수입은 베트남 가족에게만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 언제 보냈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작 내가 이 아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거네. 정수는 통장에 찍힌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며 숨죽여 울던 며느리의 등이 떠오르죠.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며느리를 품에 가득 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너를 남이라고 생각한 내가 미안하다. 정순의 후에 섞인 울음소리가 적막한 판잣집을 채웁니다. 며느리는 정순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흐느낍니다. 어두웠던 판잣집 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아가, 이 나물간 좀 봐라. 내 입에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정수는 가뿐해진 다리로 부엌을 부지런히 오갑니다. 코끝을 찌르던 매캐한 파스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죠. 수술을 마친 정순의 걸음걸이가 몰라보게 경쾌합니다. 며느리의 곁에 서서 함께 저녁 장거리를 다듬습니다. 엄마, 간이 딱 좋아요. 내가 얼른 볶아낼게요.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프라이팬을 잡습니다. 퀭했던 눈가는 사라지고 안색이 꽃처럼 피어났죠. 꾸벅꾸벅 졸며 실수를 연발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자 부엌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너도 이제 잠 좀 푹 자고 얼굴이 좋으니 보기 참 좋다. 정수는 며느리의 등을 살며시 토닥여줍니다. 진짜 맛있어 보여. 어서 앉으세요, 엄마. 함께 차려낸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정수는 흐뭇한 얼굴로 며느리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줍니다. 우리 집에는 식구가 한 명 늘어난 게 아니라 가족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무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깊은 안도감이 자리를 잡은 나날, 부엌 창 너머로 평온한 햇살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조용히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